이름 모를 산새들이 구슬프게 울어대는 깊은 밤,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숲속이었습니다. 사각사각, 도포 자락 스치는 소리와 함께 달빛 아래 흔들리는 그림자 하나, 손에 쥔 등불에 의지해 바삐 길을 재촉하는 젊은 선비, 그의 이름은 손혁준이었습니다. 한양에 사는 친척의 환갑잔치에 다녀오는 길이었으나 혁준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내키지도 않는 잔치에 괜히 갔다가 기분만 상했구나. 축하 자리에서 온통 내 혼사 이야기뿐이니 진수성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대체 혼사가 그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란 말인가? 어르신들의 참견이 도를 넘으니 참으로 민망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혁준은 콧방귀를 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서운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혁준은 어느덧 혼기가 꽉 차 대를 이어야 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사대 독자였기에 집안의 모든 기대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르신들은 가문의 질서와 법도를 내세우며 혁준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혁준아, 어찌 그리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혼사를 미루는 게냐? 하루빨리 신부를 맞이하여 장가를 가야 할 것이 아니더냐? 맞고 말고. 댁시란 그저 지체 높은 양반과 규수 중에 엉덩이가 펑퍼짐한 여인을 고르면 그만인 것을. 한시라도 지체 말고 혼사를 도모하여 떡두꺼비 같은 아들 녀석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 잔소리 세례에 혁준의 기분은 바닥까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씁쓸한 뒷맛에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잔소리로 머릿속이 복잡했던 혁준은 그만 발밑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슬에 젖어 미끄러운 산비탈을 미쳐보지 못하고 발을 핫디딘 것이지요. 으악! 손에 쥐고 있던 등불마저 놓친 채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비탈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없이 추락하던 그는 비탈 끝에 박힌 커다란 나무 등걸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혁준이 고통 섞인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들어올린 눈꺼풀 너머로 먼지 쌓인 허름한 오두막의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속마음, 대체 어찌된 일이지? 내가 왜 이런 곳에? 그는 머리 한쪽에서 밀려드는 통증을 느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 산길을 걷다 실족하여 비탈로 추락한 것까지는 기억이 났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딪힌 충격이 컸던 탓인지 시야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물속에서 눈을 뜬 것처럼 흐릿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손을 들어 머리를 만져보니 붕대처럼 천이 감싸여 있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는 누군가 치료를 한 흔적이 역력했지요. 찌어 바른 약초의 삽쌀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필시 누군가가 쓰러진 자신을 이곳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한 듯 했습니다. 혁준이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막 사태를 파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오두막 바깥에서 풀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리며 사람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구시오? 내 시력이 온전치 않아 잘 보이지 않으니 누구인지 밝혀주기 바라오. 혁준이 잔뜩 긴장하여 외치자 그림자가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성큼 다가왔습니다. 눈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낯선 형체에 혁준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문득 그의 코에 은은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여인들이 사용하는 분향의 향기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한때는 정말 어찌 되나 하였습니다. 혁준이 짐작한 대로 그림자에서는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 나는 어찌하여 여기에? 그리고 낭자는 누구시오? 당황한 채 두서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혁준을 보며 여인이 희미한 미소와 함께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산을 오가는 사냥꾼이나 약초꾼들이 쉬어가는 작은 오두막입니다. 비탈 아래 쓰러져 계신 선비님을 제가 발견했지요.
본디 마을로 내려가 의원에게 보여야 마땅하나 이곳은 인적이 드물고 여자인 저 혼자서는 도리가 없어 부득이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약초를 발라두었으니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차분히 상황을 설명해준 여인은 혁준의 손에 따뜻한 주먹밥을 쥐어 주었습니다. 아마 머리의 충격 때문에 시력이 온전치 않으신 듯합니다. 저희 아비께서 의원 노릇을 하셨기에 저도 어깨너머로 배운 재주가 좀 있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시장하실 터이니 욕이라도 좀 하시옵소서. 그제야 혁준은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밤이슬을 맞고 객사하거나 산짐승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고자 하니 부디 낭자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겠소. 혁준의 말에 여인은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마음 쓰실 것 없습니다. 선비님. 은혜라 할 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소녀의 이름 같은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선비님께서 잠드신 동안 제가 미리 의원에게 언지를 해두었으니 곧 사람들이 당도할 것입니다. 무사히 깨어나신 것을 보았으니 저는 이만 제 갈 길을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렇다고 이리 통성명도 없이 가버리는 법이 어디 있어. 혁준의 거듭된 만류에도 여인은 단호했습니다. 어딘가 다급해 보이는 그녀는 인사를 남기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오두막을 나섰고 혁준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사라지는 그녀의 형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밀려드는 통증에 그만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여인의 말대로 의원과 사람들이 헐레벌떡 오두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혁준은 무사히 산을 내려와 마을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후 자신을 구해준 여인에 대해 물었지만 의원 역시 익명의 서신을 보고 왔을 뿐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속마음,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다. 이토록 큰 은혜를 잊고도 이름조차 알지 못하니 그저 그녀가 남긴 향기만이 기억에 깊이 자리 잡아 떠나질 않는구나. 결국 혁준은 아무런 소득 없이 오두막에서 맡았던 여인의 강렬한 향기와 기억만을 가슴에 품은 채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인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그의 머리를 감쌌던 손수건뿐이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곱게 나비 모양의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사건 이후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늘 품에 그날의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던 혁준은 어느덧 장성하여 훌륭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반듯한 이목구비에 훤칠한 체격, 명석한 두뇌까지 갖춘 그는 진작에 초시에 합격하여 앞길이 탄탄대로인 신랑감이었습니다. 혁준의 집안은 대대로 청렴하여 살림이 넉넉지는 않았으나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었기에 그를 사위로 삼으려는 집안에서 혼담이 빗발쳤습니다. 한숨, 사내로 태어나 짊어져야 할 무게가 이리도 무거우니 어르신들이 정해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어느 날 중매쟁이가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혁준의 어머니와 그에게 여러 집안의 교수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대 교수로 말할 것 같으면 인물이 화초 같고 칠흑 같은 머리채에 그 엉덩짝은 또 얼마나 푸짐한지. 아들을 열이라도 낳을 상이라니까요. 그러나 혁준은 중매쟁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늘어놓아도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혼인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소.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동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도련님. 혼사가 어찌 기분만으로 정하는 일이겠소. 집안과 집안끼리 격을 맞추다 보면 술술 풀리는 법이지요. 그래, 혁준아. 중매쟁이 말이 맞다. 언제까지 혼사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려고만 드느냐? 때를 놓치기 전에 얼른 결정을 봐야지. 자신의 신념과 어른들의 뜻 사이에서 혁준의 입에서는 깊은 탄식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혁준은 품 안에서 나비 자수가 새겨진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수건에 희미하게 남은 향기를 맡으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혁주는 단 한시도 그녀의 목소리와 향기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속마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를 이리 그리워하는 것이 이토록 가슴 아픈 일인 줄 몰랐구나.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의 심장에는 이미 나비 자수손수건에 그녀가 꽉 들어차 있어 다른 어떤 여인도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혁준이 고뇌의 나날을 보내던 무렵 그가 사는 마을에 느닷없이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바깥 산깃을 외딴 집에 혈혈단신으로 흘러들어온 한 여인에 대한 소문이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백년. 그녀는 순식간에 동네 남정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네, 저 산깃을 외딴 집에 새로 들어온 여인 보았나? 연고도 없이 홀로 들어와 사는 것이 필시 사연이 있는 과부일개야. 듣자 하니 그 여인의 지아비가 그 여자 때문에 복상사를 당했다지 뭔가. 에이, 그건 아니고. 건너 마을 참판댁에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초야의 남편을 잡아먹어 소박맞고 쫓겨난 여자라던데. 마을 사랑방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사내들의 관심사는 온통 정체불명의 여인, 백년에 관한 밑도 끝도 없는 뜬 소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백년은 도톰한 붉은 입술과 고요히 아래를 향한 눈매에서 기이한 매력이 흘러나왔고 잘록한 허리와 이어지는 곡선은 무사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허나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환심을 사려는 사내들을 번번이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어느새 백년은 동네 남정네들이 공공연히 노리는 목표물이 되었고 그녀에 대한 괴소문은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 혁준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혀를 차며 한심하구나. 장성한 사내들이 모여 한다는 소리가 어찌 이리 경박하단 말인가. 알지도 못하면서. 과거 시험 준비에 쓸 종이를 사러 장터를 들렀던 혁준은 사내들의 대화를 지나치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윽고 지물포에 다다랐을 때 주변을 서성이던 사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지물포 앞에 있는 저 여자, 백년 아닌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혁준의 눈에 햇빛 한 번 본 적 없는 듯 창백한 피부의 한 여인이 종이를 고르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저 지나치려던 순간 혁준의 코를 스치는 향기가 그의 뒤통수를 세차게 때리며 그 자리에 멈춰 세웠습니다. 속마음. 아니, 이 향은 분명 그때 그 향이다. 그것은 혁준이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했던 산속 오두막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여인에게서 풍기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세상에 바로 그녀가 무사내들의 구설에 오르던 여인, 백년이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재회에 혁준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녀를 확인하는 순간 죽은 것만 같았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혁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실례하나. 묻겠소이다. 혹여 일전 산속 오두막에서 머리를 다친 사내를 구해준 적이 있지 않으시오? 이 손수건의 주인이 아니시냐 말이오. 느닷없이 손수건을 내미는 혁준의 모습에 백년은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무언가 기억이 난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이런 우연이. 내 이곳에서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생명의 은인을 다시 만난 기쁨에 혁준이 활짝 웃었으나 이내 그녀의 뒷머리에 꽂힌 비녀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마음, 비녀를. 설마 혼인한 몸이었단 말인가? 이상하게도 백년은 미소만 지을 뿐 혁준의 말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두 사람을 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세지자 백년이 화들짝 놀라더니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보던 혁준은 이내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깨물고 불이 나게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만난 인연인데
일이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혁주는 그녀의 집까지 따라가 난처한 표정의 백년을 붙잡고 그간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리 따라 나선 것을 용서하시오. 허나 오늘을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듯 싶어 이리 경거망동을 하고 말았소. 헌데 어찌하여 이 마을에 그것도 이리 혼자 지내고 계신 게요. 비녀로 보아 지아비가 있는 몸인 듯한데. 백년은 슬픈 눈으로 혁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종이와 붓을 가져와 무릎을 꿇고 앉아 말없이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종이에 자신의 사연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백년이 내민 종이를 받아든 혁주는 그곳에 쓰인 글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혹했던 그녀의 지난날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예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백년에게는 덕달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침하게 백변의 뒤를 쫓아다니며 훔쳐보는 것으로 연심을 채우던 자였습니다. 백년이 쓰러진 혁준을 구해 오두막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본 덕달은 말도 안 되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녀에 대한 악독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몇 푼이면 치마를 벗는다는 둥, 거쳐간 사내가 수십이라는 둥, 헛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마을 최고의 미인에 대한 추잡한 이야기를 유흥거리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 백년은 악재를 몰고 오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고 이 충격으로 그녀의 홀어머니마저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어미를 잃은 충격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백년은 그만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고향을 떠난 그녀는 꿈에 나타난 어머니가 알려준 이 마을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일부러 혼이 난 것처럼 비녀를 꼽고 다녔지만 이곳에서도 헛소문은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사연을 읽어내려간 혁준의 눈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의 차.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아니고서야. 혁준은 더 이상 혼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간 그녀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음을, 이것이 운명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이리 고초를 겪게 둘 수 없다며 백년을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한사코 거절하던 백년이었지만 혁준의 결심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혁준은 일사천리로 혼사를 진행하며 온 마을에 백년이 자신의 신부감임을 공표하고 다녔습니다. 그 후 백년을 향한 짓궂은 농담과 악소문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듬해 꽃피는 춘삼월,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문 때문에 못마땅해 하던 시댁 어른들의 수심 가득한 얼굴 속에서 혼례는 끝이 났고 마침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가물거리는 촛불 아래 혁준과 백년은 부끄러운 듯 마주 앉았습니다. 혁준은 고개 숙인 백변의 족두리를 젖히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백옥 같은 살결. 시력이 온전해진 눈으로 본 백년은 기억보다 몇 배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참으로 꽃만 같소이다. 내게 이런 날이 오다니. 이는 분명 하늘이 주신 인연입니다. 혁준의 말에 백년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는 따스하게 백년을 품에 안아주었고 이윽고 신방의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날 이후 백년은 못마땅해 하는 시댁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묵묵히 살림을 돌보며 혁준을 지극정성으로 내조했습니다. 그녀의 손재주는 비범하여 길쌈이든 밭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이듬해 백년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집안은 경사가 났습니다. 벙어리 며느리라며 탐탁지 않아 하던 시댁 어른들도 이제는 그녀가 복덩어리라며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백년은 쪽풀을 이용해 비단에 쪽빗물을 들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빛깔이 너무나 고와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문이 쇄도하여 쪼겸색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했고
청렴하여 가난했던 혁준의 집안은 나날이 풍족해졌습니다. 100년의 정성 어린 내조의 하늘도 감동했는지 그해 혁준은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관직에 진출한 혁준은 승승장구하였고 마침내 힘을 얻어 100년의 삶을 망쳐놓은 주범 덕달과 그 마을의 사내들에게 엄중한 추포령을 내렸습니다. 붙잡힌 덕달과 무리들은 국법으로 엄히 심판을 받았고 혁준은 마침내 아내를 괴롭혔던 악연의 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과 그 집안은 대대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가문의 이름을